네, 313쪽에 공유자 사이 관계인데요. 그 가로 1번에 공유물의 처분 변경 나오죠. 별표 2개 해두세요. 밑에 2번에 공유물의 관리 보전 나오죠. 괄호에 별표 3개 해두시고요. 거의 시험은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먼저 264조를 보시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즉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유의하실 점은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건 뭐였어요? 지분. 공유 지분은 개인마다 있는 거니까 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데 이건 지금 지분이 아니라 뭘 처분한다고 돼 있어요? 공유물이에요. 공유물은 다른 사람 지분도 들어가 있는 총합체니까 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 유의하실 점은 처분뿐만 아니라 변경의 경우에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조심하시고요. 나중 되면 공유물을 처분할 때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거 대부분 다 맞히세요. 근데 공유물을 변경할 때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많이들 틀립니다. 그러니까 처분뿐만 아니라 변경의 경우에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보전 나오는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보존행위라는 건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 지키는 거죠. 이건 공유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관리 행위는,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한다고 되냐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하나 유의하실 점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 지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유자가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 보존 나오고요. 그럼 밑에 이제 보존행위부터 나오죠. 기억에 보면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건 공유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보존행위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건물에 지분이 요만큼 있어요. 예를 들어 10,000분의 1의 지분이 있다. 근데 누가 이 공유물을 침해하면 제가 공유자로서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는 거죠. 이건 지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 좀 보면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3자죠. 이 제3자가 자기 지분도 없으면서 등기 위조해서 이 지분을 모두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을은 이 병한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죠? 이게 무슨 행위예요? 공유물에 침해가 있으니까 공유자가 제거를 구하는 건 바로 보존행위예요. 그럼 이때 갑과 을이 함께 해야 돼요? 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 등기에 전부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비교되는 건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 갑이 을의 지분까지 모두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이 갑을 상대로 이 등기에 전부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차이점 뭐냐면 지금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했다면 이 등기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얼만큼은 유효한 등기예요. 2분의 1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잖아요. 그럼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등기를 모두 했다면 이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판례의 비교점은 중요한 건 누가 등기했느냐. 만약에 제3자가 등기했다면 지분 없는 애죠? 얼만큼 말소해? 전부. 근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했다면 이 지분은 유효하니까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밑에 바로 판례가 이어서 나오는데 그 셋째 줄에 공유자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얼만큼 말소해요? 얘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얼만큼 말소냐면 전부 말소. 그럼 다섯째 줄에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가 그 다음에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 동그라미 해두시고 공유자 중 한 사람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유자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말소 등기 절차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3자 명의인지 아니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지를 비교하시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판례 나오죠. 판례 박스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자, 제목을 보면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실제 사건에서 갑을 병이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갑의 지분은 2분의 1, 을은 4분의 1, 병은 4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목적물의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배타적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돼야 돼? 과반수. 얘는 과반수가 아니죠. 반수예요. 우리 오랜만에 분수 보니까 헷갈리는데 과반수라는 건 반수를 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50%는 과반수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러자 다른 소수 지분권자 병이 갑을 상대로 야, 네가 뭔데 배타적으로 점유해? 내놔라고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우리 판례는 이 행위를 뭐라고 봤냐면 보존행위라고 봤어요. 그럼 보존행위라고 하면 단독으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단독으로 해야 돼요. 시험에 이건 뭐 각종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판례인데 틀리게 나오면 병이 갑에게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만큼의 인도요? 전부. 그러니까 만약에 지분에 병은 갑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아까 우리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고 했어요? 목적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지분 제외하고 인도가 아니라 인도를 청구할 때는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유에서 소수지분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과반수에 미달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가 안 되는 소수지분권자가 목적물을 배타적 점유하면 그 인도를 청구하려면 과반수 지분이 돼야 돼요. 소수지분권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지분권자도. 왜냐하면 이건 뭐니까? 보존행위니까. 그러면 얘 혼자 썼으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한 달에 월세가 한 400만 원 한대요. 근데 이 갑이 배타적으로 혼자 한 달간 점유했다면 병이 갑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 400만 원 달라고 해야 될까요? 100만 원 달라고 해야 될까요? 100만 원이죠. 부당이득은 자기 지분 범위에서만 인정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데 공유편에서 공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돈 물어내라 라고 청구하는 건 무조건 얼만큼만. 자기 지분. 원래 한 달간 다른 사람에게 월세 줬으면 얼마를 받을 거였어요? 100만 원 받을 거예요. 4분의 1 지분이니까. 그래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언제나 지분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요.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보존행위란 자신의 지분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라는 건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야지 다른 사람 지분권을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시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인 뭐라고 볼 수 없다고요?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존행위라는 건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야지 다른 사람 지분권을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의 지분이 병에게 원인 없이 무효예요. 원인 없이 갑의 지분이 병에게 이전된 거예요. 그러자 이 을이 보존행위로서 이 지분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요? 이건 보존행위에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라는 건 누구 지분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자기 지분.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보존행위라고 하려면 자기 지분권의 침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구 지분이 넘어간 거예요? 갑의 지분이 넘어갔다면 을의 지분은 아무런 침해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주장하는 건 갑의 지분의 침해를 주장하는 거지 자기 지분이 침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존행위라는 걸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병이 등기 전부를 지 이름으로 했대요. 그럼 을의 지분이 침해돼야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보존행위 하는 거고 을과 갑이 공유하는데 갑이 등기를 모두 했대요. 을의 지분이 침해가 되죠. 그러니까 보존행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 갑을 병이 공유하고 있는데 누가 단독으로 점유했다고요? 갑이. 그럼 병의 지분이 침해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보존행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갑의 지분이 원인 없이 넘어간 거지 을의 지분은 아무런 침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존행위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야 보존행위가 됩니다. 밑에 판례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목만 볼게요. 판례에 뭐라고 되냐면 부동산 공유자 1인이 자신의 공유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지분은 침해된 바가 없어요. 누구 등기가 지금 무효라고 돼 있어요? 다른 공유자. 다른 공유자 지분이 무효 등기가 됐으니까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침해가 없다는 거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의 관리행위인데요. 기억에 줄거두세요. 첫째 줄. 공유물의 관리란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이용 개량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은 뭐 이용하고 개량하고 임대차하고 이런 것들이 이용 개량인데, 근데 뭐라고 되냐면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공유물을 변경하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되죠? 자, 한 장 앞에 살짝 한 장만. 자, 맨 위에 264조 볼게요. 그렇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변경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조심하시라고 했죠. 관리 행위는 얼마가 동의해 주면 된다고 했냐면 지분의 과반수면 돼요. 근데 변경에 이르게 되면 전원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라고 하려면 변경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우리 판례 잠깐 좀 보면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나대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나대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갑은 나대지에 단독으로 공유자 동의 없이 신축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이때 우리 판례는 을은 갑을 상대로 건물에 전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근데 만약에 갑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얘는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갑의 지분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과반수예요.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가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예요. 될까 안 될까요? 이게 만약에 관리행위라면 가능한 거야. 근데 우리 판례는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로 볼 수 없다는 거야. 관리를 벗어난 거야. 그럼 뭐로 보는 거야, 이건? 공유물을 변경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건 얼마의 동의가 필요한 거야? 전원 동의가. 오른쪽에 판례 박스 좀 볼게요. 판례 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 315쪽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나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관리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 부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파란 글씨에 줄거두시면 다수 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 중요한 판례고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동의해야 되냐면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조심하시고 밑에 체크 플러스에 별표 2개 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행위의 전형은 뭐 임대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 갑이 병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을의 동의 없이 갑이 단독으로 임대차 해준 거죠. 그러자 이제 이 을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임대차에 동의한 바가 없으니 그거 돌려달라라고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 임대차라는 건 무슨 행위예요? 임대차 빌려줬다는 것은 이용 개량 행위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관례이에요. 관례이면 지분이 얼만큼만 있으면 돼요. 과반수.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례행위를 소수 지분권자가 저지할 수 없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속상해도 하는 수 없고요. 그럼 이때는 이제 을이 갑에게 뭘 청구해야 되냐면 부당이득 청구를 해야죠. 그럼 이때 이제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는 얼만큼 청구해요? 전부예요? 지분 범위? 지분 범위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이 병한테 보증금을 3억을 받았고요. 월세를 한 달 빌려주고 현재 300만 원 받은 상태야. 그러면 을이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 월세 300만 원에 3분의 1이니까 100만 원. 보증금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왜냐하면 보증금은 갑이 가져야 돌려줄 거예요. 돌려줄 거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부당이득은 없고요.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보증금의 이자 부분은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소송 제기할 때 갑에게 보증금 받은 것의 이자의 3분의 1을 달라고 했다면 법원은 인용했을 거야. 근데 얘가 보증금 자체를 달라고 하니까 그건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판례. 소수지분권자가 이 병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할 수 없어요. 중요한 판례. 그러니까 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요. 이건 부당이득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돼요? 갑에게 해야지 이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책임을 물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 가장 전형적인 사례고요.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이런 유형의 사례가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봐두시고. 그러면 315쪽에 체크 플러스 볼게요.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은 3분의 2다. 그럼 을은 얼마라는 거예요? 3분의 1인 거죠. 어떤 분이 심각하게 오셔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을의 지분은 얼마인 거냐고.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었죠. 예, 생략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1번 보시면 갑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는가? 갑은 배타적 점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지분이 얼마라고요? 3분의 2니까 과반수잖아요. 그렇죠? 예. 파란 글씨 볼게요.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 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그래서 아까 배타적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만큼 되면 된다고요? 과반수면 되는 거였죠. 2번. 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병에게 임대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하는 거고요. 3번. 소수 지분권자 을은 자신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병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가? 돼? 안 돼? 안 돼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 행위를 소수 지분권자가 저지할 수 없고요. 다음 페이지에 4번.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4번 중요하다고 했죠? 4번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당이득은 갑에게 청구하는 것이지 병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고. 그래서 마지막 화살표에 4번의 화살표에 부당이득 반환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그의 승낙을 얻어 점유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5번은 지금 안 보셔야 돼요. 5번은 심화과정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에 대한 부담인데 뭐 공유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하니까 당연히 의무 부담도 지분 비율로 해야 되겠죠. 1항에 그 얘기예요.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2항에 보면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의무이행을 안 해요. 세금도 안 내고 관리도 안 하고 얼마 이상이요? 1년. 그러면 공유자가 야, 너 지분 팔고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고요. 1년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유물의 분할이 나오죠.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공유물 분할. 268조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지분은 독립된 권리니까 원래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어요. 근데 단서 조항에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할 금지 특약이 가능한데요. 이건 무제한할 수는 없고 기간 제한이 있는데 5년이에요. 5년. 2항.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할 금지 특약은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해도 몇 년에 걸린다고요? 5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할의 자유,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번에 예외만 보세요. 예외. 기억에 줄거두세요. 당사자는 분할금지 특약할 수 있으며 특약은 5년 내 기간에서만 유효하다. 분할금지 특약은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금지 특약을 뭘 해둬야겠어요? 등기해야죠.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 니은에 보면 성질상 법률 규정으로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분할이 될 수 않는 경우는 금지 특약을 했거나 성질상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상린관계 공부할 때 경계표, 담. 경계표나 담은 누가 소유한다 그랬죠? 상린자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표나 담은 상린자, 이웃하는 사람이 공유하는 거니까 이거 분할하자, 쪼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 특약을 한 경우에도 분할이 안 되고 성질상 분할 안 되는 것들 쭉 나와 있죠? 니은 첫째 줄 마지막에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 우리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셨나요? 공용 부분 아시죠? 예. 예를 들어 아파트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것들은 공용 부분이잖아요. 그럼 공유한다고 쪼갤 수 없잖아요. 또는 구분 소유 건물의 대지, 집합건물법상 대지권. 아파트나 집합건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만 가져요? 대지권도 가져요? 대지권도 있죠. 이 대지권은 공유하는 거잖아요. 쪼갤 수 없는 거고요. 경계선상의 경계표, 담, 국어 이런 것들은 분할이 금지됩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는데 분할할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금지 특약이 된 경우. 두 번째는 성질상 안 되는 경우. 자, 조문 볼게요. 조문에 별표해 두세요. 269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분할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는 거냐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만약에 분할 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 이행 판결을 난다고 했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전제 조건이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그럼 2항을 읽어보시면 재판상으로 분할할 때는 원칙이 경매가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현물 분할을 해야 되고 현물 분할을 할 수 없을 때 경매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공유물 분할할 때는 중요한 건 이제 협의에 의한 것이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재판상 분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있어요.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럼 분할의 방법은 현물 분할이 있고 대금 분할이 있고요. 가격 배상이 있어요. 자, 현물 분할은 말 그대로 이렇게 뚝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여기는 갑이 여기는 을이 단독 소유하는 것을 현물 분할이다라고 하고요. 대금 분할은 대금을 나눠 갖는 거니까 이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병한테 팔아요. 2억 원에 팔았다면 1억 원씩 매매 대금을 나눠 갖는 게 대금 분할이에요. 그러면 가격 배상은 이 갑이 야 이걸 병한테 파느니 내가 그냥 단독 소유할게. 그럼 얘가 단독 소유하면 얘한테 뭐 해줘야 돼요? 1억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으로 보상해주는 방법을 가격 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협의 분할할 때는 현물 분할을 해야 돼요? 협의하면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갑은 이렇게 쪼개자, 을은 이렇게 쪼개자 협의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법원에다가 판사가 잘 알아서 분할 좀 해줘라고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데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입니다.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요, 공유자가 예를 들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면 이 중에 일부를 빼고 해도 될까요? 전원이 참석해야 될까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 분할은 무효예요. 왜냐하면 분할은 모든 공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필요적 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유자가 많으면 모든 공유자를 다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요. 그럼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하겠죠. 그 판결이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거 뭐 할 때 많이 봤죠? 187조에서. 187조가 뭐였어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판결이 아니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바로 무슨 판결이냐면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 형성 판결로 나오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할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이 잘 살펴보고 갑거래 땅은 뭐 요렇게 분할한다라고 판결을 해요. 그럼 요렇게 판결하게 되면 분할 등기해야 분할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생긴다고요? 판결이 나면 등기 없이도 바로 분할의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면적에 따라 절반을 쪼개주면 돼요. 근데 면적에 따라 절반씩 쪼개려고 봤더니 이쪽 땅값이 좀 더 비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액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분할을 하면 됩니다. 가치에 따라서. 근데 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분할하고 봤더니 이쪽 땅이 좀 더 비싸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플러스 알파, 돈 주 먼저 줘.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케 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땅덩이가 이상해요. 그런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에게 또는 일부에게 단독 소유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배상케 하는 방법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분할의 방법에서 특히 이게 중요해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에게 또는 일부에게 단독 소유케 하고 배상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이건 사실 배상 방법 중에 뭐예요? 가격 배상이죠. 근데 재판상 분할은 뭐 하라 그랬어요? 현물 분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현물 분할이라는 방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볼까요? 넓혀서 인정할까요? 넓혀서. 그래야지 법원의 재량권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단독 소유케 하고 배상케 하는 것도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걸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물 분할로 봐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공유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A, B, C, D, E, F, G. 애들이 다 공유자예요. 근데 F랑 G는 나는 별로 분할 안 하고 싶은데라고 하면 일부를 제외하고 얘네들을 제외하고 하는 분할도 인정해 줄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F랑 G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참가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반드시 했어야 돼요. 참가 안 하면 이 재판 무효예요. 그러니까 참가는 하는데 분할의 방법으로 일부를 제외해 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교재를 좀 볼게요. 일단 맨 밑에 줄에 317쪽 맨 밑에 줄 거두세요.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정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니은에 필요적 공동소송에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필요적 공동 모두 참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판례 나오죠? 파란 글씨만 볼게요. 1번에 보면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니까 꼭 면적으로
지분만큼 쪼개줘야 되는 게 아니라 가치에 따라 쪼갤 수 있는 거고. 자, 3번은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3번. 판례박스의 3번. 공유물을 공유자 중에 1인의 단독 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 이용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 소유케 하고 배상케 하는 것도 뭘로 인정해 주겠다고요? 현물 분할로 인정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파란 글씨 보세요.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는 것도 인정돼요. 네가 돈 좀 얹어 줘라는 것도 되고, 마지막에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 분할의 방법 판례들 좀 봐두시고요. 그럼 이제 분할하게 되면 1번에 이제 효과죠. 현물 분할을 기본으로 하니까 현물 분할하게 되면 각 공유자는 이제 단독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2번 공유물 분할은 소구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할하면 그때부터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물론 예외는 있죠. 다만 뭐가 있어요? 상속이죠.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언제부터 단독 소유로 인정해 주냐면 상속 개시시, 그러니까 피상속이나 사망시부터 소구표가 인정되는, 그건 예외고, 그러니까 일반 공유물 분할은 소구표가 없습니다. 자, 3번 별표하고 줄거든요. 3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거기까지만 줄거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줘야 돼요. 만약에 매매를 했는데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책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담보 책임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계약법 할 때 공부할 거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공유물 분할도 지분 매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유하던 물건을 병한테 팔았어요. 대금 분할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하자가 있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정상적인 걸 판 게 아니죠. 그럼 이 경우에는 무슨 책임지라고요? 담보 책임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현물 분할을 했어요. 갑 단독, 을 단독으로 소유했는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특정 부분에 흠결이 있다.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을은 운도 없네 이러고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래 갑의 지분도 어디에 미쳤어요? 전부에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담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다 지라는 게 아니라 얼만큼? 지분 비율로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법조문인데 이 조문 가지고 그대로 출제를 많이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제목이 줄거두시고 지분의 담보 물권이 설정된 후 현물 분할된 경우. 그럼 오른쪽에요. 319쪽에 마지막에 첫째 줄 마지막에 줄거두세요.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합니다. 근데 요 을의 지분 2분의 1을 병에게 저당을 잡혀요. 자기 지분에 대한 저당이죠. 그러면 지분에 대한 저당이 설정될 때 이 소유자, 공유자 갑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얻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분은 독립된 권리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물론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이 갑 동의 얻어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병해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공유물 전부의 2분의 1만큼 미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이 분할을 해서 여기가 갑, 여기가 을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병의 저당권의 효력이 을의 단독 소유가 된 이쪽 부분으로 집중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지분 비율로 각각의 땅에 미치느냐라는 거죠. 어떻다는 거예요? 각각에 미치는 것이지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지분이 어디에 미쳤던 거니까? 전부에.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땅값이 1억 나온다고 생각해요. 1억.
1억인데 2분의 1지분의 저당을 잡았어요. 그럼 얘는 최대 얼마를 빌려줬을까요? 1억이 2분의 1이니까 5천만 원 빌려줬겠죠. 근데 만약에 현물 분할됐을 때 여기에 집중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얘네 둘이 친해요. 그러니까 을이 야, 나 망했어. 너나 잘 살아. 이러면서 이쪽 가치가 8천만 원, 이쪽 가치가 2천만 원의 땅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집중되면 요것만 경매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이쪽이 3천만 원 피해보잖아요. 근데 집중되지 않고 여전히 지분 비율로 미친다라고 하면 8천의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얼마 나요? 4천. 여기서 1천 해서 총 얼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5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전부의 지분 비율로 미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좀 주의하시고. 자, 문제를 좀 볼게요.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그러니까 일단 갑의 지분이 얼마라는 거예요? 과반수라는 거죠.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병에게 X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이거 우리가 봤던 사례가 지분만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아까 우리가 3분의 2, 3분의 1로 본 게 5분의 3, 5분의 1로 바뀐 거에 지나지 않죠? 1번 맞고요.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지금 누가 의무가 없다고요? 병. 말씀드린 것처럼 병은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라고 했죠. 부당이득은 갑이 반환해야 되고요.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이번엔 누가 했어요? 소수지분권자가 임대했죠. 이건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3번이 비교되는 거죠. 과반수권자가 했는지 소수자가 했는지.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 토지 면적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안 되죠. 이거 하려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이. 과반수 지분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갑이 X 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누가 등기했다고요? 갑. 그러면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갑의 지분은 유효하니까. 갑의 지분 범위 등기는 유효하다. 근데 아까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얼만큼 말소예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거 다 끝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체크 플러스에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돼 있죠. 일단 별표 하나 해두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화 과정에서 볼 텐데 일단 개념은 좀 알고 가셔야 되니까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좀 보죠. 땅이 있는데 갑과 을이 이 땅을 사요. 이 땅을 사서 얘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쪽은 갑이 혼자 단독으로 소유하고 이쪽은 을이 단독으로 소유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려면 일단 이 땅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해야죠. 분할해서 갑 단독, 을 단독으로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분할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러지 말고 그냥 공유 등기하자. 공유 등기하고 이쪽은 나 혼자 쓸 테니까 이쪽은 너 혼자 써. 라고 합의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공유가 아니고요. 이런 공유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일반 공유는 지분이 어디에 미쳐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배타적 점유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합의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걸 구분 소유적 공유다라고 하고 이것을 상호 명의 신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현행법상 명의 신탁은 금지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상호 명의 신탁은 이름이 명의 신탁이지 이건 위법한 명의 신탁이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확정적 유효 행위가 되고요.
왜 이렇게 부르냐면 원래 갑의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그랬어요? 전부에. 근데 갑이 요 반만 쓰고요. 나머지 반은 을에게 신탁했다라고 보고요. 그럼 을의 지분도 원래 어디에 미치냐면 전부에 미치는 건데 을이 요 반만 쓰고 나머지 2분의 1은 갑에게 신탁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탁했다고 해서 이름을 상호 명의 신탁이다라고 부를 뿐이지 이건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도 되는 행위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내부적인 법률 관계와 외부적인 법률 관계가 달라져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에는요. 공유하는 사이에요.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는. 배타적이죠. 배타적 구분 소유 관계야.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관계고. 근데 대외적으로는 뭐라고 등기가 돼 있어요? 공유라고 돼 있기 때문에 대외 관계는 공유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요. 갑이 이 땅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을이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얘를 침해해요. 그럼 갑이 을을 상대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부적으로 무슨 관계니까? 배타적. 그럼 여기다가요. 갑이 자기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땅에다가 자기가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건물 신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아까 우리 일반 공유에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지분이 침해되니까.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쪽은 완전히 갑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갑이 자유롭게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X라는 애가 을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 그럼 이 경우에 요 갑이 X를 상대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왜 할 수 있을까요?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니까 무슨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야? 보존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배타적인 소유 관계인데 외부적으로는 공유하는 관계다. 그럼 얘네들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 관계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관계를 해소할 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 중요한 판례인데 왜 없냐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주체 누가 하는 거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요. 특정 부분의 배타적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분권에 근거하는 거예요. 지분권에 근거하는 건데 얘네들은 특정 부분의 배타적 소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 상호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서로에게 넘겨준 지분 이전을 청구하게 돼요. 지분 이전 등기한다. 그러니까 요 서로 넘겨준 지분을 돌려받으면서 해소하는 것이지 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분을 이전할 때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해야 돼. 이건 동시행 관계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교재 잠깐 좀 볼게요. 세부적으로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320쪽에 2번의 효력에 괄호 1번 대내적 관계, 대내적. 구분 소유적 공유의 경우 지분권자는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특정 부분에 한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배타적으로 사용 수행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배타적 소유 관계고요. 괄호 2번의 대외적 관계예요. 외부 관계에 있어서는 일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 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 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보존 행위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2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2번에 바로 이 얘기예요.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니까 침해가 있으면 자기의 배타적인 소유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존 행위로서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괄호 3번에 첫째 줄에 줄 그어두세요. 첫째 줄에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자 일방이 공유 지분권에 터잡아서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럼 얘는 지금 지분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해요. 그럼 얘들은 분할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셋째 줄 마지막에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면 될 것이고, 자, 뭘 할 수는 없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이때 지분 이전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관계다. 여기 여러 차례 출제됐어요. 동시행 관계라는 게. 3번은 나중에 법정지상권 가서 공부하시고요. 공유가 이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합유인데, 합유는 아까 언제 나타난다고 했죠? 민법상 조합, 동업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괄호 1번에 조합계약으로 합유가 성립하는데 조합계약의 대표적인 예는 동업계약이다. 동업하면 합유고요. 그리고 2번에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신탁법이에요. 신탁법. 이건 뭐 우리 민법에서 공부할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으로 합유가 될 수도 있고 법률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법률이 바로 신탁법이다라는 점, 그 점만 보시고 다음 페이지. 괄호 1번. 합유물의 보존, 변경, 처분이죠. 줄거두세요.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 데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건 공유랑 달라요? 같아요? 보존행위 단독으로 하고 처분 변경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공유랑 차이점이 없어요. 그럼 공유랑 결정적인 차이점은 밑에 나오는 동그라미 2번이에요.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즉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하는 거지만 합유 지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되고요. 밑에 판례박스에 별표 해두시고요. 파란 글씨만 보세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오른쪽에 괄호 3번에 줄거두세요. 합유자는 합유관계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물 분할 안 된다고 했고요. 밑에 총유죠. 총유는 맨 밑에 괄호 1번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결에 의한다. 그 다음에 줄거두세요.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사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가 공유의 보존행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공유의 보존행위 단독, 합유의 보존행위 단독, 총유의 보존행위는 단독이 아니라 총회 결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점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판례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공유, 합유, 총유 중에서 핵심은 공유니까 공유 위주로 좀 여러 차례 중요한 것도 위주로 반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